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총리의 방일 기간 모든 한일 갈등을 해소하긴 힘들겠지만 임기 내 해결을 희망한다며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 우리나라의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자동차 25% 관세 부과 제외와 환율 보고서, 일본 수출 규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에 간신히 턱걸이하며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중국 국내 수요 감소로 내년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가 정수기 등 렌털 업체를, 정유회사가 차량 공유업체를 인수하는 등 최근 기업들의 이종산업 간 인수합병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최근 움직임과 향후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2%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임원들을 만난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S&P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 임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2.4%를 달성하기 녹록지 않다며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지만 소비가 양호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라고 강조했는데요.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2023년 46.4%로 증가하지만 한국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홍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외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한국을 자동차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누신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무누신 장관은 한국 외환 정책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색된 두 나라 관계 회복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태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이란 예상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외교가에서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오는 24일에 만나 15분에서 20분 정도 회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는데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친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심화된 갈등을 풀어보자는 제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친서 전달 여부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세파를 사실상 타결하면서 동남아시아 진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입니다. 예,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면서 일본 자동차와 가격 경쟁에서 대등한 선상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아태권역본부 산하에 있는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추진을 위한 담당 조직을 신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화하고 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과 호주 시장도 함께 공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기자, 인도네시아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우선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간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미미한 편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친남방 정책을 선언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열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계 브랜드가 90%가량 장악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협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점이 유리해지는 건가요?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 경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과 자동차 부품, 합성 수리 등의 5%에서 15%까지 부과됐던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현지에서 완성차 조립 공장을 짓는다면 무관세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발효됩니다. SBS CNBC 윤지입니다. 최근 게임업체 넷마블이 정수기 등 렌털업체인 웅진코웨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렇게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종산업 간 인수합병이 요즘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정윤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아용품 전문 회사가 만든 유모차입니다. 특이하게도 현재 이 회사를 소유한 곳은 바로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이탈리아의 애완동물 사료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종 산업 간의 M&A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업종에 대해서 성장의 한계를 느꼈을 때 미래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 산업을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 산업과의 M&A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두산그룹입니다. 두산은 맥주 등 소비재 중심의 대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중공업, 고려산업개발, 대우종합기계 등을 인수하며 이제는 그룹 자체가 중공업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섬유회사가 모태인 SK의 경우 과거 인수한 석유, 반도체, 통신회사를 그룹 주력 계열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종산업 간 M&A는 다소 엉뚱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종산업 간 결합이 더욱 활발합니다. 이런 결합은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일종의 전략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결합을 더 촉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는 여느 곳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휘발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대여하고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지난해 전기차 공유업체인 그린카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면서 선보이고 있는 주유소의 변신입니다. 이제 바로 옆에 충전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바로 충전도 가능하고 이용할 때도 어느 정도 채워놓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장점으로 훨씬 다가오죠. 건설업계도 단순 제조업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그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부동산 포털업체 부동산 114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동산 114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의 운영 관리 더불어 컨설팅 분야까지도 저희가 다양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동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M&A에 실패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M&A,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종 산업 간 결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요즘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처분된 돼지는 모두 15만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요즘 이 돼지고기 가격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어제 돼지고기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2,969원을 기록하면서 3,000원 선 밑으로 하락했는데요. 4,000원대였던 지난달 평균 가격보다 38%나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1kg당 2,795원까지 떨어졌던 도매가는 현재 등락을 반복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매 가격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 오후 3시 기준 킬로그램당 17,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 가격보다 13% 넘게 떨어진 수준입니다. 돼지열병 발병 이후 일시적으로 돼지고기 수급이 어려워지자 가격이 급등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자 수요가 줄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기자, 한동안 이 돼지열병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현재 방역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까지 돼지열병 확진 건수는 총 14건으로 확진 농가와 주변 농장을 대상으로 한 살처분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전 9시 기준 살처분된 돼지는 총 15만 4천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당초 3주간 시행할 예정이었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차량 통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로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 장관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 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손서우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했다고요? 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이 중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 마이너스 한 주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분을 이렇게 손자회사로 넘기는 배경은 뭡니까? 네,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작업의 일환인데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투지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카카오에 넘기는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을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 했지만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따라 우회 방안으로 손자 회사인 한국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한투지주가 제출한 이 같은 지분 변경 방안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하고 오는 12월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SBS CNBC 손성우입니다. 지난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 수준인 6%로 내려앉았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여파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가 더 문제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예,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GDP는 24조 6,865억 위안으로 1년 전보다 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6.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3분기 6%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각하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받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기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올해 1분기
4.4%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분기에 6.2%로 낮아졌고 3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올해 중국 성장률을 6.1%로 내년 성장률을 5.8%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성장률 방어를 위해 올해 연말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쌍용자동차가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의 3분기 영업 손실은 1,0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5배가량 늘었습니다. 경영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 명예회장 측은 97세로 고령인 점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내용으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예상 매출 범위를 부풀려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심의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정부는 어느 시점에 어떠한 역할을 진행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오늘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강하는 항공업계. 항공업계가 부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오늘 매물로 나왔다는 설이 나왔는데요. 이스타항공 매각설과 항공업계의 현재 상황,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이 이스타항공 매각설이 돌았는데 항공업계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입니까? 네, 우선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960억의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매각설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항공업계가 그만큼 어려워서입니다. 대형 항공사도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초 무급 휴직에 이어 희망 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말할 나위 없는데요. 들어보시죠. 현금을 안 주면 뭐 항공료를 안 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기름 줬는데 돈 못 받으면 어떡해요. 이런 데는 지금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난달 30일 어려운 경영 환경을 호소하면서 한국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항공업계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몇 년 새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일본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 여행 보이콧까지 겹쳤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올해 2분기 적자를 찍었고 3분기에는 더욱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6개 주요 항공사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의 합계는 3,570여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40% 가까이 급감한 규모입니다. 일본 노선이 주력이었던 저비용 항공사들은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대체 노선 확대에 나섰지만 큰 개선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항공업계 상황은 사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7년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이런 지원책을 폈던 것처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위기 때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정부가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쭉 있어 왔거든요. 이번 기회도 우리도 그런 것까지 정부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항공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뻥 뚫린 갤럭시 S10 보안. 삼성이 혁신 기술로 자랑했던 갤럭시의 초음파 지문 인식 기술이 허망하게 뚫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현재 상황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갤럭시 S10 지금 보안 문제가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스크린 위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다른 사람 지문으로도 갤럭시 S10과 노트 10의 잠금이 풀리는 사실이 지난 13일 외신에 보도됐습니다. S10과 노트 10은 초음파로 지문을 인식하는데요. 지문과 스크린 사이의 이물질이 오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문 인식은 은행, 결제 앱에서 본인 인증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네, 이 제품 신뢰도 하락으로 좀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초음파 지문 인식의 보안성이 정전식이나 광학식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하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2월 발표장에서 10년 혁신의 정수라고 자랑한 기술 중 대표 기술이었는데요. 실리콘 케이스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뱅킹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10의 지문 인증을 꺼두라는 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갤럭시 신제품 판매도 좀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매출의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삼성 스마트폰 판매가 줄었는데요. 예. 중국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음파 지문 인식 기술은 갤럭시 S11에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 이슈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신제품 판매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실리콘 케이스의 무늬를 지문으로 인식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패치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지문 인식 정확도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100% 정확한 지문만 인증하면 이물질이 묻었거나 상처가 났을 때 인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가 비슷한 패턴은 본인으로 인식하도록 보안성을 낮췄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라면 패치만으로 오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만약 원인이 칩이나 센서 등 하드웨어에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1,600만 대 이상 팔린 갤럭시 S10과 100만 대 이상 팔린 갤럭시 노트 10을 리콜하게 되면 막대한 영업 손실과 소비자의 불신이 우려됩니다. 이번 지문 인식 논란이 장기화되면 삼성 스마트폰의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ELT 투자자 발동동. 요즘 DLF 사태나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홍콩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한 은행 신탁 상품 ELT로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홍콩 증시의 이 변동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ELT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경제부 박규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예. 홍콩 증시에 연동되는 ELT 상품, 정확히 어떤 상품이고 얼마나 좀 팔리게 된 겁니까? 네, 우선 ELT 상품인데요. 이 예. 주가 지수에 우선 연동이 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은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은행이 신탁 형태로 판매하는 걸 ELT라고 합니다. 주로 홍콩 H지수라든지 유럽 지수, 또 일본 지수인 니케이 지수 등 이런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편입시켜서 이 지수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일정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돈이 묶이거나 아니면 원금 손실까지 볼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예. 문제는 최근 급락하고 있는 이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이 ELT 상품이 4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신한, 신한, 우리하나은행에서 무려 25조 6천억 원 규모로 대거 팔려나갔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 수준인 12조 7천억 원은 KB국민은행을 통해서 팔려나갔습니다. 25조 원이나 넘는 또 이 고위험 상품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원금 손실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나요?
원금 손실 우려는 원금 손실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가입 후 3년이 지나야지, 그때가 상품 만기여서 3년이 지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품 구조상 이 상품에 가입한 날의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3년 후 만기 시점에 이 H 지수가 35%나 40% 넘게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폭만큼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1억 원 투자했다면 3년 뒤에 6천만 원이나 6,500만 원만 건지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H지수가 7,000선가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 홍콩 사태로 H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그 수치가 9,800 수준인데다가 최근엔 다시 1만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7,000선가량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홍콩 사태가 좀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이 만기 때 지수가 회복되면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대신 계속 돈은 좀 묶이는 건가요? 계속 묶이면 3년가량 묶이게 됩니다. 예. 우선 이 상품 구조상 6개월 단위로 이 H지수를 평가를 해서 이 지수가 정해진 기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최대 만기인 이 3년가량 묶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시점에 H지수가 6개월 또 1년 뒤 시점에 10% 넘게 빠지게 되면 그 뒤 6개월씩 계속 상환 시점이 미뤄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최근 H지수가 최고점 대비 17%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현재 불발되고 계속 돈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남 3구역 자존심건 3파전.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이죠. 한남 3구역 시공사 수주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 입찰 마감 결과 현대건설, 또 GS건설, 대림산업 등 굴지의 국내 3대 건설사가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이 한남 3구역 재개발 어떤 사업인가요? 네, 공사비만 2조 원, 총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사업인데요. 예. 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38만 제곱미터에 최고 22층 아파트 197개 동 모두 5,8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한강이 있고 뒤로는 남산, 옆으로는 용산공원 예정지가 있습니다. 또 한남동의 다른 재개발 구역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되는 건설사가 이 다음번 또 그 입찰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이 강변로 바로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알리는데 효과적인 데다가 이 당분간 서울에서 이만큼 이 규모가 큰 이 재개발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이 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출사표를 저마다 좀 내건 것 같은데 네. 건설사들 간의 전략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공격적인 곳이 먼저 GS건설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단지명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라고 결정했는데 100년 주거 문화유산을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사장과 임직원들이 나와서 단지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계획도 말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넘어 후손에게 물려줄 100년 명작을 짓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합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한남 3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바로 현대건설이 맞불을 놨는데요. 현대건설은 현대백화점과 손을 잡고 단지 안에 백화점을 입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처음 있는 그런 일인데요. 또 입주민에게 아침 식사와 백화점 문화 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일반 브랜드 대신 또 한 단계 높은 고급 브랜드도 쓰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배산임수 지리적으로 아주 지금 좋은 위치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지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최고의 브랜드가 위치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 현대건설이 DH 브랜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 또 다른 경쟁자인 대림산업은 은행들과 이 금융 조달 협약을 맺고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전의 승자 오늘 입찰을 거쳐서 다음 달에 1차 설명회를 열고요. 12월에 조합 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을 직접 불러 이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죠. 긴급히 마련된 자리입니다만 이 회의가 2시간을 훌쩍 넘긴 무려 18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주목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기 당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 텐데 홍 교수님, 네. 어제 회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되게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모두 발언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초는 좀 튼튼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유지해 오셨던 그런 기조가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다만 그 제조업이라든지 뭐 건설에 좀 촉진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몇 개는 제시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보통 이제 경제 정책을 전환한다든지 그런 어떤 메시지성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예. 기존의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공정 경제라든지 아니면 혁신 성장 이런 그 기본 틀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우리를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세계의 경제가 나빠서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을 받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한다 하는 접근도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좀 난데없는 이야기 같아요. 이때까지는 경제가 튼튼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 투자도 더 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건설 투자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금기시되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로 봐가지고 사실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병 주고 약 줬는데 그 약은 내가 볼 땐 엉터리 처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얘기와 관련해서는 뭐 새로운 SOC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잘 하겠다 이런 또 해명이 이후에 그 발표 이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불분명한 게요. 예. 이 건설 투자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건설 관련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네. 아시다시피 그 사이 부동산 잡는다 그래가지고 뭐 규제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 상태에서 뭐를 지금 건설 투자를 기대할 것인지 사실은 지금 수익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총평 일단 들어봤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쟁점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투자에 관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 건설 투자 또 SOC 투자 확대를 위한 경기부양 해법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잠시 뒤에 좀 다루겠고요. 또 하나 처방전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재정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홍 교수님,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이뤄 나가겠다. 기존 인식을 견지하고 계신 모습이었는데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재정 확대라는 건 정부 주도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린 케이스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해법이 있다면은 각 나라가 그렇게 어렵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조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진국에 속할 정도로 온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질적으로 상승된 나라에서는 사실은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국제 경쟁은 주로 고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뭐 재정을 많이 풀어서 건설이라든지 SOC라든지 이걸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것으로서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겠다. 재정을 확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에 보면은 세금은 늘질 않으면서도 9.3% 513조 예산을 온 것은 보통 그 부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쉽게 건설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좀 요번에 그 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의 파악이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과도 재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 추경만도 3차례나 지금 편성을 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이 효과보다는 이 재정 투입 실효성, 건전성 논란이 더 크게 지금 불거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홍 교수님, 역시 재정 건전성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중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지금 재정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 문제도 재정이고 기업이 투자 안 하는 것도 재정이고 다 재정으로 한다 그러는데요. 사실 재정이라고 하는 게 잘 쓰면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자극을 주면 그건 좋은 재정인데요. 이걸 재정을 가지고 뭐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대량 실업 사태 오고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갔을 때는 쓸 수 있는 카드인지 몰라도 지금 이 카드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 성장이 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는 지금 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효과도 별로 없고 지금 재정 수지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있고 이미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미 국채 발행은 60조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부양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건 그만하셔야 된다.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장 주범은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올렸다. 지나치게.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지나치게 25%씩이나 이렇게 단축했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정을 해야지. 그건 놔두고 재정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살린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재정 악화를 가져와 가지고 사실은 더 큰 문제 이거 안 돼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중독이다, 세금 중독이다. 이미 마중물 역할은 넘어섰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역시 해주셨습니다. 홍 교수님, 재원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전략답도 크다.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재정이 뭐 경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 특별한 경우 우리 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계가 침체되거나 우리가 사실 국가재정법도 그런 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쓸 수 있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당연히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은 장기적이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런 데 써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사실 재정도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이 받쳐지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것이 적재적소에 잘 쓰게 되면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런 형국에서는 이 정부의 주도적인 것보다 오히려 민간 주도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내놔야 된다. 고용의 규제라든지 환경의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펴서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는 이 마당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먼저 풀어줘야지 그런 상태에서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거기다가 아무리 여러 가지 해도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이게 얽혀서 가는 것인데 정부라는 거는 이게 여러 제도상 어떻게 부분에서 칸막이가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부가 적재적소 하는 건 좋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 적재적소가 돼서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주도는 좀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네요. 끝번호 7292번. 진단이 틀렸는데 뭘 해도 소용이 있을까?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과 시청자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고용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문 대통령이 40대와 이 제조업,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을 검토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고요. 홍 교수님,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은
물론 맞는 방향입니다만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때늦은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너무 동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대 청년들한테 지금 고용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최악의 지금 고용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60대들한테 일자리 많이 늘었으니까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화낼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27만 원짜리 그런 일자리 생각 안 합니다. 그 말 그대로 그건 복지지. 그걸 무슨 일자리라고 내세우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취업자라고 하는 게 36시간 이상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16시간 이하로 초단시간 하는 사람 똑같은 취업자로 잡고 있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취업자가 다 늘었으니까 고용이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돈을 투입했던 60대도 불만이고 20대 경우는 진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제발 지금 고용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엄밀하게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취업자의 어떤 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공단기 알바 일자리로 치고 취업자로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일 그 36시간 이상만 놓고 보게 되면 이미 12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고용을 더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맞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관 확대와 같은 이 보완책 마련도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정부가 많은 그 재정도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70만 개의 그 법인세 신고 중에서 48% 정도가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어요. 재정의 효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준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민간의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거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런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전부 이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그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복지적으로 하게 되면 요새 EITC라는 뭐 여러 가지 그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해주는 건데 이 민간에게 부담을 해서 복지를 한다 하는 거니까 악순환이 오는 거죠. 진정한 그 취업자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을 통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정부의 어떤 보조성 그 돈으로 임시적인 그런 이 취업자를 한 것을 통계를 잡는 것 이제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듯이 그게 진정한 우리가 맞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결국은 성장하려고 하면 또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야 되거든요. 대기업은 몰아서 막고 뭐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뭐 세제도 대기업은 뭐 덜 깎아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단은 코스트 다운을 많이 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금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오히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감세가 되면 재정이 더 확대된다. 왜 그러냐? 세율을 내리면 세금이 더 늘어나서 진정한 재정 확대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많은 이 경기 민간을 통해서 엔진 역할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이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면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앞서 짚어보기로 한 투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날 모두 발언에서만 투자가 10차례 언급이 됐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대통령 발언 어떠셨습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정권 초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일자리 만드는 게 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한다. 사실은 기업 투자에 대해서 별로 무게를 안 실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냥 계속 기업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 짐작한 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걸 봤던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떼면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한국 기업 보고 미국 투자라는 거죠. 현대자동차, 롯데 뭐 다 투자하게 만드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학습됐던 거 아니냐. 왜 180도 바뀌었을까? 근데 진짜 이 기업 투자가 중요한 걸 안다 그러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지금 문정부 들어와서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노동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거 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가장 망설이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장에 좀 저질러진 이 노동 환경이 너무나 좀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께서 건설 투자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지금 보따리 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 교수님, 네. 이 건설 투자 앞서 그 도입 그 토론 초반에 김 교수님하고도 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건설 투자, SOC 투자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좀 다뤘던 부분입니다. 갑자기 어떤 배경에서 네. 좀 언급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장기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묶어서 말씀해 사실은 주시죠. 그 요새 최근에 한 20조 예타 면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서 경제성 같은 걸 분석하지 않고 이미 푸른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이 건설업은 뭐가 중요하냐면 SOC는 대부분 지방 경제와 관계 큽니다. 지금 지방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산업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밑받침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강조되는 면은 내년에 또 선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뭐 여러 목적에서 경기 살리기 위한 그 어떤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한 말씀을 하면 이제 경제 정책의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요번에 그 별도의 문단을 하나 아예 만들었어요. 이게 이 말씀 중에 보면 한 분당 전국 차지할 정도로 건설과 SOC를 특별히 요번에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제 경쟁을 따진다기보다는 이 지방 경제, 정치적, 뭐 이런 다목적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경제가 다 살아갈 거라고 보지는 않았을 거로 보이고요. 다목적적으로 요번에 그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장관 회의 그 이면의 그 의미를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김 교수님, 이 정부가 이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면 뭐 앞서 지적하신 뭐 노동 부분을 가장 좀 중요시 여기시는 건가요? 끝까지 끝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탄력 근로제 그 부분 빨리 좀 결론 내려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정부의 어떤 결심만 있으면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노사정이 탄력 근로제 6개월 정도는 거의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런 말들의 연구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선택 근로제를 조금 늘려달라, 한 달을 늘려달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되면 이건 금방 입법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거부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지 뭐가 이게 다 바뀌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 재정 확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선거용으로 의심받고 진정성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잘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을 살리는데 지금 이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23위에서 10년 전에 지금 11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영국 전부 25%대를 내리는데 우리가 지금 27.5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은 한 몇 년 후면 상위 그룹에 올라갈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나타나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예요. 이 국제 경제에서 그 최고 세율이 어떤가. 이런 것부터 세금돈이를 포함해서 모두 경기에 살리기를 하는데 총력을 주고 크게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요번에 아주 어렵게 꺼낸 것 같은데 소득성장이라는 말 안 넣었습니다. 모두 발언에. 공정경제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신 그 속마음은 알겠으나 이해하겠으나 그러나 국민들은 그러한 것이 정말 그렇다면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라도와 경상 내륙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늘 자정까지 오다 점차 개겠고요. 충청도는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신나는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토요일에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대구 23도, 전주와 제주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